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방학과 졸업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졸업생들과 가족들에게 한없는 축하를 보냅니다. 이미 지난달 방학과 졸업을 마친 학교들 경우 서머스쿨 클래스를 택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졸업 후 사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졸업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대거 올라오면서 서로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이 집 아들이 벌써 대학을 가나 아니면 그동안 소식이 뜸하던 지인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제일 큰 행사이고 잘 따라준 모든 아들, 딸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과 가족에게 밝은 앞날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뜻있는 여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고령화의 여파, Dollar Tree, Home Insurance Policy, 숨겨진 인종차별, 그리고 자카란다 블루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출산 비율에 인구는 감소해 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표적인 곳인데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독일의 문제입니다. 독일이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것은 독일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문제의 심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경제는 허덕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줄어드는 수요에 에너지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고 이러면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다볼 때 독일 인구의 고령화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노동 인구보다 한층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독일 경제 성장과 독일 전체 재정적인 면에 커다란 위기를 동반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지금 현재 이로 인한 여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니지할 만한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IMF가 지적한 것을 보면 독일의 심각하게 줄어드는 인구는 몇 년 안에 심각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독일 정치가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알아왔던 것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 간의 비율을 두고 고민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걱정할 만한 문제거리로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의지하는 비율이라고 부르는 dependency ratio라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력의 인구가 나머지 인구에 비해 적을 경우 노동자 개개인에 가해지는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각자 자본 생산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IMF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노동력의 나이, 인구 성장 비율이 작년에 0.7%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에 접어들고 또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다소 감소하면서 일어난 결과인데요. 이 숫자는 G7 정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고령화되면 이로 인해서 거치는 세금이 줄어들고요. 그 대신 은퇴연금, 펜션 플랜이나 의료 비용에 들어가는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독일의 펜션 시스템은 18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거치는 컨트리뷰션으로 은퇴한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은퇴자들에 비해서 노동자 비율이 6대1에서 2대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든 사람들의 비율이,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노동자 나이와 생산성은 반비례한다는 것은 경제의 가장 기본 지식이라는 지적이죠.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이 심각도는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고령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도 출생 비율이 크게 저하고 또 일본의 이민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 92년 동안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고요.
이태리나 핀란드 역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비율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 독일은 특히 여파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력이 치명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이미 러시아 에너지를 차단하고 높은 이자율로 경제는 아주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대적인 이민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 방향을 심각하게 연구 중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나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들이 노동력으로 가담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방법을 놓고는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 유럽 국가들은 특히 우파 성향의 정치가들은 보통 이민 정책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이 아니고서는 독일 인구의 이민이 아니고서는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꼽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풀타임 직업을 잡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차일드 케어 지원을 한층 더 늘려야 하는 문제도 동반될 것입니다. 또 현재 펜션 플랜의 변화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화를 주면서 고령층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다양한 인센티브 또는 의무적인 소비를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방법은 바로 AI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에 맞추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술화와 디지타이제이션으로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는 절대 좋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 중에서도 성장률이 제일 저조한 것이 영국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역시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의 여파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격인 Bank of England는 유럽의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와 비교하면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이유로 이자율을 낮춘 것과 크게 비교됩니다. 이런 이유 중에 대두되는 것 중 하나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유럽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영국 역시 고령화되어 문제는 똑같습니다. 은퇴자가 노동자 숫자를 앞지르는 것이죠. 똑같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줄어들고 또 문제는 고령층을 돌볼 수 있는 노동력도 부족해지면서 문제 심각도는 점점 더해갈 것입니다. 결국 연령층이 낮은 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영국도 최근 들어 문제 해결책으로 해외에서보다는 국가 안에서 해결하려는 강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EU에서 영국이 빠져나오면서 이민자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실제로 이민자들이 어울려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영국 사람들인데 지금 영국은 망명한 신청자 일부를 아프리카 국가 루안다로 보낸다는 정부 정책으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이민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적 차원에서 이민자들이 선호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들을 노동력에 가담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문제는 단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동원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이고 결국 이것은 정부와 비즈니스가 힘을 합쳐 현 상황에 가장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가장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얼마 전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99 cents only store가 파산에 들어갔다고 한번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 상당수 로케이션이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름이 바로 달러 트리로 바뀝니다. 사실 이런 달러 스토어들이 분야 상당히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두 바겐 스토어들이죠. 버지니아주의 체서픽에 베이스를 둔 회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달러 트리와 패밀리 달러 이름으로 수백 개 스토어를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이번 주 발표에 지난달 파산을 발표한 99 cents only 스토어 중 170군데 스토어가 짊어지고 있던 리즈를 컨트롤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테이크오버 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Dollar Tree Incorporated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주에 걸쳐 170군데 리즈를 이어받으면서 새 이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딜은 지난 5월에 델러웨어주에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뱅크럽시 코트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러면서 스토어들은 물론이고 그 중에는 로케이션에서 따라서 가구나 장비들, 이퀴프먼트들도 소유하게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캘리포니아주에 베이스를 두었던 이 99 cents only 스토어는 챕터 11 파산 신청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모든 인벤토리를 포함해 이 자산을 파는 과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인수하는 달러트리의 CEO인 마이클 크리든 주니어 씨는 달러트리의 지속적인 성장 차원으로 볼 때 좋은 기회로 보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마켓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트리는 그동안 99 cents only 스토어를 애용했던 커스터머들에게 환영 메시지도 보낸 것입니다. 이번 딜에 대한 내용을 제일 먼저 보도한 곳은 바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지입니다. 처음에는 애리조나, 텍사스, 네바다 주 안의 상당수 스토어들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실제 99 cents only 스토어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였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 스토어들임이 밝혀지고 앞으로 달러트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존재를 확실히 구축할 태세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상업용 부동산 수석 부서장인 빌 리드 씨는 지난달 3페이지에 달하는 112개 스토어 주소를 내놓으면서 경매 절차 들어가는 과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에 몇 군데씩 있었습니다. 실제로 99 cents only 스토어를 운영했던 힐코 글로벌은 371군데 스토어를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는 가구들, 장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인데 이 중 70군데 이상이 남가주에 위치한 매장들이었습니다. 99 cents only store 임시 CEO는 소비자들 취향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줄어드는 매상에 또 늘어나는 스토어 내 절도, 팬데믹 등의 여파로 더 이상 지탱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카운트 바겐 스토어들의 현실은 지역적인 마켓 성향이나 쇼핑 커뮤니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9 cents only 스토어를 인수하는 달러트리만 보아도요. 이곳은 지난 2015년 당시 경쟁이었던 패밀리 달러를 85억 달러에 구입했는데 이 중에 100여 개 패밀리 달러를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달러트리는 지난해 마지막 4분기 손실액이 생각보다 컸다는 것인데 이러면서 따라오면서 올해 600개 이상 패밀리 달러 그리고 30군데 달러트리 스토어도 더 문을 닫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3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2025년까지 패밀리 달러 매장 1000개 가까이 문을 닫는다고 말했고 현재 달러 스토어는 소유하고 있는 패밀리 달러 매장만 8,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 달러트리의 최고 경쟁은 바로 달러 제너럴입니다. 이곳 역시 현재 팽창 가도를 달리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매년 1000개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운영 중인 스토어 숫자만 19,000개가 넘습니다. 참 이름이 비슷한데요. 달러트리 그리고 달러 제너럴 이것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데 두 군데 공통점은 저렴한 가격은 바겐 가격의 물건을 고르려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중에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달러 스토어는 바로 두 곳, 달러 트리와 달러 제너럴입니다.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요. 미국인 10명 중에 9명이 이런 달러 스토어에서 쇼핑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런 곳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 전국의 새로 문 연 스토어 중에 거의 절반이 이런 체인 달러 스토어들이었습니다. 달러 스토어들 전체를 다 합치면 3만 5천 개가 넘는데 이 숫자는 맥도널드나 스타벅스, 타겟, 월마트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곳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파는 물건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 트리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아이템이 1달러 25센트입니다. 그런데 물건의 질적인 레벨은 그다지 높지 않고요. 오래가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아서 조만간 또 다른 것을 사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러 제너럴은 가격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 한층 더 만족하고 본인이 어떤 것을 택할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가격이 저렴한데 가격대가 가장 낮은 곳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달러 트리. 모든 것 가격이 달러 25센트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달러 제너럴은 가격이 보통 3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달러 트리 가격은 모든 것을 단돈 1달러에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1월 모든 것의 가격을 25센트를 올렸죠. 인플레이션의 도저히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가격은 다른 경쟁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가격입니다. 달러 제너럴도 가격이 낮다고 하면서 그들 물건 중에서는 1달러 이하 품목도 2,00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기다 품목들의 다양한 버라이티를 찾는다면 달러 제너럴이 낫고, 그리고 잘 알려진 브랜드 이름 품목들도 달러 제너럴에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락스라든지 프록터 앤 갬블, 캠벌리 클락, 유니레버, 나비스코 등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취급합니다. 스토어 숫자나 위치면에서 달러 제너럴은 19,000군데가 넘고요. 달러 트리는 지난번 패밀리 달러를 사들여서 총 16,000개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숫자에서는 달러 제너럴이 많습니다. 본인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군데 가격은 진짜 저렴합니다. 모든 것이 1달러 25센트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에게는 달러 트리가 맞을 것이고, 다양한 품목의 질적인 면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달러 제너럴이 맞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달 파산에 들어간 99cents only 스토어의 상당수가 달러 트리가 인수하게 된다는 뉴스인데요. 이렇게 99cents only 스토어를 자주 가셨던 분이라면 앞으로 달러 트리 이름이 붙게 되는 매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주택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새 모든 집 보험회사들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유를 기후변화 이유라고 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재해들이 더 잦아지고 피해도 기록적이면서 보험회사들이 요새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아예 떠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이미 라폴렛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제이미 씨는 이번에 스테이트팜 주택보험 캔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에 위치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새로운 팔러시를 찾기 위해서 가장 최저 커버리지임에도 1년에 1만 달러라는 액수를 듣고 놀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보험회사만 돌아가면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액수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적게는 17,000달러에서 25,000달러까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몬터레이 베이 근방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멋진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위를 둘러 숲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 위험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집보험의 필요성이 더 절실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번에 받은 몇 개 보험료는 도저히 그녀 버짓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집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스테이트팜 보험사 측 말에 의하면 이런 캔슬레이션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 2%에 불과하다면서 제이미 씨 같은 경우 좋은 옵션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집 소유자들이 요새 보험 캔슬레이션으로 이것에 대한 우려가 하고 있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나온 예측을 보면 2022년 당시 집 보험 없이 사는 홈오너 비율이 12%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 전 3년 전에 5%에서 2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집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많은 비율이 대부분이 모기지를 다 갚아버리고 없는 사람들의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모기지 회사로부터 보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죠. 이렇게 전문기관 예상으로는 모기지를 다 갚아버리고 집을 아웃라이트로 소유한 사람들 중 14% 정도가 보험 없이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험 없이 사는 비율은 단 2%입니다. 이런 증가에는 기후변화로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상 액수의 큰 증가를 가져왔고요. 또 집 가격의 엄청난 증가 또한 작용하면서 폴리시 가격이 크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보통 홈오너스 인슈런스 폴리시가 지난 2023년 평균적으로 11.3%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로 어떤 보험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보상 액수를 일으키는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아예 철수해버립니다. 이전에 폴리시를 가지고 있던 커스터머들을 이런 이유로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이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보험 없이 사는 옵션인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근데 대체 보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험 없이 사는 사람들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놀랍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모기지들 안의 조항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보험 폴리시가 중단하는 선택엔 이 mortgage default와 똑같이 간주되면서 이 차압, foreclosure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보다는 보험 중간에 연결이 끝날 경우 은행 측이 보험회사와 폴리시를 결정해서 비용을 집 소유주에게 넘기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자연재해 커버는 하지 않는 종류가 대부분이고 가격도 한층 더 비쌉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스테이트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산타크루즈 같은 지역, 산불이 잘 나는 지역은 새로 갱신해주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아이오와주 같은 다른 주에서도 많은 보험회사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이유로 상당수 홈오너 폴리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리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보면 이런 지역의 홈 폴리시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경비와 순이익 차원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자연재해 같은 대규모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또 다른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Reinsurance Company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도 요금을 한층 더 올린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스테이트팜 회사 경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는 보험 에이전시가 자체 내 보험료 인상을 쉽게 허용해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모든 비용을 넘기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모델 대신 역사적인 히스토릭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 보험 폴리시가 실적 위험도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지난 3월 캘리포니아 보험 커미셔너는 스테이트팜이 요청한 대로
보험료 20% 인상을 승인해 줬습니다. 하루아침 홈오너 팔러시를 잃은 집 소유주들, 요새같이 모든 것이 비싼 세상에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말한 제이미 씨 남편은 불구된 베테랑이고요.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 가정 형편입니다. 현재 그가 사는 커뮤니티가 하나가 돼서 산불을 줄일 수 있는 비싼 옵션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험회사들을 설득해 팔러시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커뮤니티 차원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자체도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캠프파이어 산불 기억나시죠? 이때 집을 잃은 캐틀린 허프턴 씨가 있습니다. 캐틀린 씨는 그 이후 캘리포니아의 뷰트 밸리로 이주를 했는데 융자를 해서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가 모기지가 있다 보니까 집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가장 저렴한 옵션을 구했는데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으로 1년에 $7,000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험은 메이저 보험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옵션으로 구하는 것임에도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1년에 $1,200로 가장 최악 팔러시를 구입했는데 자연재해 커버는 물론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집보험 갱신으로 수많은 홈오너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이 접수되는, 듣고 보면 참 어이없는 스토리입니다. 3명의 흑인 남성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법정에 소송을 걸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을 겪었다면서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3명의 원고는요, 엘빈 잭슨, 이마누엘 진 조셉, 그리고 제이비어 빌, 이 3명이 원고이고, 이 3명 외에도 5명의 또 다른 흑인이 총 합쳐서 8명이 비행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모두 흑인 남성들이었는데요. 지난 1월 5일 아메리칸 에어라인 832 노선 피닉스에서 뉴욕 JFK로 가는 노선 항공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어떤 특별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은 채 수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종업원이 그들에게 각각 접근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비행기에서 탑승구를 통해 다시 터미널로 나오니까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 흑인 남성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오더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832 비행기 한 승객 중 누군가 불평을 해가지고 모든 흑인 남성들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측은 흑인 남성들에게서 몸에서 나는 악취에 대한 불평이 들어와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원고들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서 냄새 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원고 모두 아무 냄새 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종업원 중 한 사람은 원고들과 똑같은 의견이었으면서 그들이 흑인이라는 점이 이런 결정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 남성들 셀폰 메시지들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반영하는데요. 이런 항공사 결정이 인종차별이라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만 비행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써 있고요. 우리 한번 둘러봐라. 모두 흑인 남성 8명만 골랐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8명의 모든 흑인 남성들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자리가 같이 앉지도 않은 사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게이트에 나와 서 있는데 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한 백인 남성 승무원이 흑인들 몸에서 악취난다는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시간 정도 지나서 항공사는 그날 저녁에 다른 노선이 없는 이유를 들면서 같은 비행기를 다시 탑승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힌데 흑인 남성들이 다시 비행기를 타기는 했지만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 내내 이 비행기 안의 모든 백인 승객들이 그들의 비난의 눈초리를 쳐다봤고요. 가는 시간 내내 이들의 증오스러운 응시를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겪은 수모, 혐오스러운 눈초리, 비하적인 시간들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측은 우리는 어떤 승객이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어떤 종류의 차별적인 행위나 클레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모든 각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미래에 앞으로 흑인 승객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에 그들이 겪었던 충격적인 수모와 고통, 손해배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전부터 있어온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항공사가 흑인 승객들을 차별해온 여러 번의 사례를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NAACP는 흑인 승객 차별을 가하는 반복되는 패턴을 두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항공사에 경고를 선언하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NAACP는 흑인 승객들에게 상당히 믿기 힘든 패턴이 보인다면서 이 항공사가 흑인 승객의 차별적인 사건들이 목격되었다고 알린 것입니다. 흑인 승객이 앉아있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고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NAACP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회사 차원의 인종차별에 대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알고 조심할 것을 추천한 것입니다. 항공기 예약하고 탑승하는 과정에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승무원들이나 직원들의 행동이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CEO인 덕 파커 씨는 이번에 NAACP 경고에 상당히 실망했다고 하면서 이 항공사 스태프진들에게 모두 메모를 돌린 것입니다. 그 메모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국경과 벽, 차별을 넘어 움직이는 회사다. 인종, 종교, 국적, 경제적 백그라운드를 넘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회사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NAACP 프레지던트인 데릭 존슨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항공사의 미팅을 요구했고 이어서 이 항공사의 파커 씨 역시 미팅에 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NAACP가 내놓은 4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뉴욕행 비행기에서 흑인 여성에게 가해진 것인데 여성의 본인의 의도 없이 자리를 바뀌게 한 데 불평을 나타내다가 비행기에서 쫓겨난 것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타미카 씨인데 타미카 씨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게이트 앞에 선 직원과 신랄한 언성으로 대화가 오고 가게 했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 직원은 아주 본인을 깔보듯 했고 엄청나게 무시하는 토로 대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타미카 씨는 마침 민권운동가입니다. 그때 당시를 설명하면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한 발짝 떨어져서 목격하고 있던 백인 기장도 그녀를 나무라면서 결국 비행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했고요. 그녀와 비슷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틀란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노선이었는데 아주 어린 베이비와 함께 탑승한 흑인 여성, 내릴 때 베이비 스트로러를 찾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데요. 한 흑인 여성이 이 남자친구인 백인 남성과 함께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티켓 카운터에서 흑인 여성 자리를 코치 클래스로 변하게 만들었고 동반한 백인 남성만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주어진 것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워싱턴 DC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랄리로 가는 노선에 흑인 남성이 예의 벗어난 백인 남성 승객과 시비가 붙자 흑인 남성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 네 가지 케이스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 언급을 회피했다는 것인데 NAACP는 아메리칸 항공사를 통해 여행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난 몸에서 악취 이후로 흑인 남성이 비행기에서 모두 내리게 만들었다는 사실 정말 믿기 힘든데요. 21세기에 이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진정 존재하는지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우려만 생깁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올해도 어김없이 환하고 화려한 보라색으로 물들게 만든 자카란다 나무 다 아시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화려한 꽃은 좋은데 이것이 나중에 떨어지고 난 뒤에 아주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이웃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라색으로 물든 곳이 많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3주 빨리 도착했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자카란다를 기다리던 사람들 보통보다 한 달가량 늦으면서 상당히 놀라게 만들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런 것을 두고 옥시덴털 칼리지의 생물학 그레천 노스 교수는 이렇게 환하게 꽃피는 시기가 변화무쌍한 것만 보아도 자카란다가 이곳 남가주 토종식물이 아님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열대성 트로피컬 트리인데요. 이것이 원래 고향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자카란다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기온뿐만 아니라 빛의 강도 등에 따라서 꽃이 피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FT라는 프로틴이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LA 환경의 이 자카란다가의 고향은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지역의 이 대초원과 다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계처럼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피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그런 이유로 기후가 다른 이곳 LA에서 자카란다는 매년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꽃피는 시기가 매년 다르고 실제 이웃에 따라서 블락과 블락에 따라 차이 나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팀이라는 남성이 있는데요. 팀의 이 집에는 자카란다 2그루가 있는데 2블락 떨어진 이웃에는 꽃이 화려한데 본인 집의 나무들은 여전히 잠잠하다고 말합니다. 샌마리노 박물관 뮤지엄 기록을 보면 꽃핀 시점이 변화무쌍합니다. 가장 빨리 핀 것은 2010년 1월 20일로 기록됐고요. 가장 늦은 것은 2016년 7월 7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이스트 할리우드, 실버 레이크, 베니스, 파사디나, 롱비치 등 상당수 주택 지역에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앞에 말한 팀 씨도 본인이 자카란다에 꽃피는 시기에 민감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본인 자동차 집 때문이라고 합니다. 꽃이 떨어지기 전에 자동차 덮개를 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떨어진 보라색 꽃이 은근히 끈적거리면서 자동차 페인트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LA 나무 전문가 스테파니 캐리 씨는 역시 자카란다 꽃피는 시점을 주시합니다. 이 여성은 온라인 식물원인 이 Trees of LA를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자카란다와 이거 외에도 같은 시점에 피는 환한 오렌지 코럴 트리들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캐리 씨 역시 자카란다의 적응력에 놀란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는 남가주에서 이집트 카이로에 걸쳐서 적응하고 화려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고산 지역인 멕시코시티 이곳의 짜풀테페 공원에 만발하던 자카란다가 올해는 아주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멕시코시티의 심각한 가뭄과 폭염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요. 그곳에는 지금 잎사귀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하늘만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카란다는 보통 한 20m 정도 크는데 피는 꽃도 5cm 정도 길이가 보통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네이티브 국가는 브라질, 이 북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대초원에 잘 피는 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아공화국 일부 또 호주의 퀸즐랜드 지역에서는 금지되는데 그 이유는요. 그곳의 네이티브 토종 식물들과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 토종 식물들이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남동쪽에 많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도 잘 자랍니다. 특히 이곳 남가주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케이트 세션스라는 원예사에 의해서 수입된 것입니다. 자카란다는 북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에도 심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제일 많은 나무가 바로 자카란다라고 하는데 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면 보라색으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아주 만발해 있고요. 또 지중해식 기후인 스페인에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 중에 한 예인 1989년 애나하임으로 이사해 온 남성이 있는데요. 자카란다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마당에 자카란다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간 것이죠. 처음 봤을 때 화려한 색깔에 매료되어가지고 마치 아주 표현이 멋있는데요. 별처럼 수천 개의 꽃이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웃의 거의 모든 집집마다 한 그루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는 동네 전체가 이 보라색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도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 깨졌습니다. 하나씩 둘씩 떨어지다 길 전체가 덮여버리고요. 드라이브웨이에 서 있는 자동차는 완전히 뒤덮이고 카워시를 자주 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지난 33년 동안 이 공식적으로 자카란다를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 10여 년 전에 옆집에 서 있는 자카란다를 시정부 노동자들이 와서 잘랐다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카란다를 좋아한다는데 본인은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카란다 들여온 것에 만족한다는 것에 놀랐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최근에 이쪽으로 이사해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곳에 오래 산 사람들도 좋아하는 숫자가 많았다는데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사는 집에 자카란다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카란다를 두고 일본의 벚꽃 축제 체리 블라썸에 비교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자카란다를 두고 산타아나 시 같은 경우에는 길 걸을 때 조심하라는 경고 사인도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58살의 오스발도 벨트란 씨는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길을 걸을 때 너무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떨어진 꽃을 밟았다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한다고 말합니다. 꽃이 떨어지기 무섭게 청소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치게도 만들지만 이것은 자동차 위에 떨어지면 페인트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다소 이르게 꽃이 피었지만 화려한 보라색 자카란다는 이곳의 토종나무가 아니어서 꽃 피는 시기는 기온과 빛에 따라 적응력이 강하면서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는 너무 좋을지 몰라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눈에 쉽게 들어오는 화려한 보라색의 자카란다 나무가 꽃피는 시점이 많은 것에 좌우되면서 변한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원래 남미에서 들어온 나무라 이곳 토종이 아닌 이유로 일종의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진짜 어떤 곳에서는 화려하게 피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보라색이 조금은 보여도 화려하게 나무 전체를 덮고 있지는 않는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보면 빠를 때는 1월에도 피었고 늦은 기록은 7월에도 피었다고 하니 정말 변화무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꽃이 피었을 때 화려함 뒤에는 떨어지고 난 후 다양한 고충을 가져오면서 자카란다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된다는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